일본이 중국에 공급하던 핵심 소재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단 3개월 만에 중국 반도체 공장 가동률이 폭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중국을 일본이 제치고 반도체 1위를 하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 사건으로 득을 본 것은 일본이 아닌 한국의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중국견제사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은 역대 최고를,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품 독점으로 영업이익률과 메모리 가격이 1년 반 만에 8배 급등하였습니다. 여기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숨겨진 이유와 진실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모르시면 평생 속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경제에도 평화가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반도체 공장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메운 엔지니어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재고 3개월분 남음. 여러분, 포토레지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반도체를 만들 때 회로를 그리는 특수한 잉크 같은 겁니다. 사진 인화할 때 인화지가 필요하듯이 반도체를 만들 때는 이 화학물질이 반드시 필요해요. 문제는 이게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못 쓰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금방 버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의 90%를 일본이 만들고 있었거든요. 시네스 화학, 도쿄 오카공업, JSR, 이 세 회사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 물질 없이는 단 하루도 공장을 돌릴 수 없었어요. 상하이 그 회의실에서 한 50대 엔지니어가 탁자를 쳤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왜 이 한 가지를 해결 못했습니까?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 정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 한마디가 나오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만 문제로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반도체 산업의 무서운 성장을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숫자를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중국은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반도체 자금률이 10%도 안 됐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3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성숙 공정이라고 부르는 구형 반도체 분야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었죠. SMIC라는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7나노미터 공정을 DUV 방식으로 구현해낸 겁니다. 원래는 EUV라는 최첨단 장비가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장비 없이 기존 방식을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마치 경운기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위협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1980년대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장악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 한국에 추월당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빼앗긴 거죠. 그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번엔 중국이 똑같은 패턴으로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일본이 꺼내본 카드가 바로 포토레지스트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용히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면 금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으로 가는 물량을 대폭 줄이는 조치였죠. 그런데 여기서 교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게 직접 수출하지 마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 안보상 우려가 있으니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넌지시 압력을 넣은 거죠. 시네스화학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KRF 포토레지스트 생산 능력의 한계로 글로벌 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하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중국 중소형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급을 먼저 줄이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베이징의 SMIC 본사에서는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70%에서 30%로 떨어졌거든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상하이 화홍반도체는 더 심각했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전면 취소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공급이 불확실한데 공장을 지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중국에서 168개 반도체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물론 이게 다 포토레지스트 때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급망 불안이 결정타를 날린 건 분명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와 선전의 반도체 부품 현물 시장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그곳 상황을 전해 들으면 정말 아수라장이었대요. 포토레지스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뛰었습니다. 평소보다 3배, 4배씩 올랐어요. 기업들이 서로 사재기 경쟁을 벌였거든요. 마치 코로나 때 마스크 대란이 났던 것처럼요.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에서 포토레지스트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한 거예요. 장순한다, 상하이 신양, 선전 룽다 이런 회사들 주가가 하루 만에 3%에서 4%씩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일본이 안 주면 중국 정부가 국산화에 돈을 퍼붓겠지. 그럼 우리 회사들이 수혜를 보겠네. 그런데 이게 역설적입니다. 주가가 오른다는 건 아직 기술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진짜로 국산화에 성공했다면 이런 패닉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럼 중국이 정말로 포토레지스트를 못 만드는 걸까요? 아니에요. 만들긴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준이에요. 중국 기업들이 만드는 건 구형 반도체용입니다. 250나노미터급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첨단 반도체는 7나노미터, 5나노미터 이런 거거든요. 숫자가 작을수록 더 정밀한 건데 중국 기술은 한참 뒤처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붓으로 대충 그리는 것과 머리카락보다 가는 붓으로 정밀하게 그리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중국은 지금 큰 붓은 있는데 머리카락보다 가는 붓을 못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반도체는 그 가는 붓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50년 동안 이 기술을 개발해왔어요. 5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동안 수천 번, 수만 번 실험하고 실패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 시간을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누가 이득을 볼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삼성전자 수원 본사 회의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삼성 반도체 사업부 임원들이 모였어요. 화면에는 중국 반도체 시장 현황이 띄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SMIC 가동률이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못 채우는 물량이 어디로 갈까요? 답은 뻔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였죠. 왜 그럴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주로 성숙 공정, 즉 구형 반도체를 만듭니다. 자동차용 칩이나 가전제품용 칩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공급을 줄이면서 중국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 그 칩을 사야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데서 사야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뭐냐고요? 남의 설계도를 받아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이에요. 마치 주문 제작 공장 같은 거죠. 삼성은 첨단 공정도 하지만 성숙 공정도 많이 하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못 채우는 물량을 삼성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2023년 3분기 파운드리 매출이 5조 2천억 원이었어요.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어디서 이 물량이 왔을까요? 바로 중국에서 빠져나온 주문들이었죠. SK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도 파운드리를 하는데 주로 성숙 공정을 다룹니다. 중국 SMIC랑 겹치는 영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 회사도 수혜를 받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은 더 재미있습니다. 중국에는 CXMT라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샹신 메모리라고도 부르는데 이 회사가 포토레지스트 부족으로 생산을 줄였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의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디램 가격을 보세요. 2023년 5월만 해도 한 개에 1달러 정도 했어요. 그런데 12월에는 5달러가 넘었습니다. 5배나 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 생산이 줄어들면서 공급 부족이 생긴 거예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난 겁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니까 같은 양을 팔아도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2023년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4조 5천억 원이었는데 3분기에는 12조 원으로 뛰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더 대단했습니다. 이 회사는 HBM이라는 특수 메모리를 만드는데 이게 인공지능 칩에 꼭 필요한 부품이거든요. HBM 시장 점유율이 64%예요.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었습니다. 매출의 절반이 순이익이라는 소리예요. 제조업에서 이런 수치는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중국 정부는 국가집적회로 산업 투자기금 3단계를 출범시켰습니다. 규모가 무려 3,4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65조 원이 넘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1년 매출이 240조 원 정도인데 그중 4분의 1이 넘는 돈을 중국 정부가 반도체에 쏟아붓는 겁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일까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반도체 장비 국산화. 둘째, 포토레지스트 같은 핵심 소재 개발. 셋째, 설계 및 패키징 기술 고도화. 중국이 완전히 자립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 타이즈웨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포토레지스트가 120나노미터 해상도를 달성했어요. 이게 첨단 수준은 아니지만 구형 반도체에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수준입니다. 베이징 대학 펑하이린 교수팀도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고분자 구조를 3차원으로 시각화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지금까지는 포토레지스트를 만들 때 수천 번 실험해서 좋은 결과를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개발 기간을 몇 년은 줄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3가지 핵심 소재의 수출을 막은 거죠. 당시 한국도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재고가 떨어지면 공장을 멈춰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한국 정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5조 원을 투입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부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동진 세미캠이라는 한국 회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작은 화학 회사였어요. 그런데 일본 규제 이후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삼성전자랑 협력하면서 기술을 개발했어요. 지금은 일본산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듀폰이라는 미국 회사도 한국에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지었어요. 일본만 믿을 수 없으니까 한국의 생산 기지를 만든 거죠.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 오카공업은 인천 송도에 공장을 지었고 JSR은 충북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 중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이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만들거든요. 이 두 회사한테 못 팔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일본이 중국한테 공급을 막아도 한국은 국내에 생산기지가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2019년 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입니다. 자, 이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강남의 한 치킨집. 평범해 보이는 이 가게에 3명의 거물이 모였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선 현대차 회장. 이 3사람이 치킨을 먹으면서 뭘 얘기했을까요? 언론에서는 이걸 치킨 회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가벼운 식사처럼 보였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이 자리에서 엄청난 거래가 오갔거든요. 젠슨 황이 한국에 온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GPU가 필요했어요. GPU는 인공지능 칩인데 엔비디아가 만드는 제품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GPU를 만들려면 HBM이라는 특수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HBM이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메모리는 평면으로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HBM은 메모리 칩을 여러 층으로 쌓은 겁니다. 마치 아파트처럼요. 평수는 같아도 층을 높이 쌓으면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간에 훨씬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3곳밖에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에요. 시장 점유율이 64%거든요. 여기서 젠슨 황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다 보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거예요. HBM3A라는 제품이 한 개에 $500 정도 했는데 차세대 제품인 HBM4는 $700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50%나 올린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개에 100만 원입니다. 메모리 칩 하나가 100만 원이에요. GPU 한 대 만드는데 이런 메모리가 여러 개 들어가니까 원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젠슨 황은 이 상황을 깨고 싶어서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찾은 겁니다.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도 절실했습니다. 삼성은 HBM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 승인을 못 받고 있었거든요. HBM3의 승인을 못 받으니까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승인을 못 받았을까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HBM은 메모리 칩을 여러 층으로 쌓는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층을 쌓을 때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열을 잘 식혀야 하는데 삼성 제품은 열 관리가 SK 하이닉스만큼 안 됐어요. 그런데 삼성에도 강점이 있었습니다. 메모리 칩 자체의 성능은 오히려 더 좋았어요. 삼성은 D1C라는 최신 공정을 쓰거든요. 반면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D1B라는 한 세대 전 공정을 씁니다. D1C가 뭐가 좋으냐고요? 전력 소비가 적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전기를 덜 먹는 겁니다. 그리고 크기도 10% 정도 작아요. 작다는 건 같은 면적에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삼성은 가격도 쌌습니다. TSMC보다 30% 싸게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를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있거든요. 대량으로 만들면 원가가 내려가는 거죠. 치킨 회동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을 겁니다. 젠슨 황은 이렇게 제안했을 거예요. 삼성이 HBM4 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대량으로 사겠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화답했겠죠. 우리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의선 회장이 왜 끼었을까요?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에도 인공지능 칩이 필요해요. 엔비디아랑 협력하면 최신 기술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TSMC랑 삼성의 경쟁입니다. 테슬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해요. 그런데 만드는 건 못하니까 파운드리 회사에 맡기죠. 원래는 TSMC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건 TSMC가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TSMC는 고객 서비스가 최고 수준이긴 한데 그만큼 규칙도 엄격해요. 줄 서서 기다려야 하고 가격도 비싸죠. 반면 삼성은 유연합니다. 테슬라가 원하는 대로 맞춤 제작도 해주고 자동화 기술도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테슬라는 자동차 생산을 95% 자동화한 회사거든요. 이 노하우를 삼성 반도체 공장에 적용하면 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수율이 뭐냐고요? 100개 만들면 몇 개가 제대로 나오느냐는 겁니다. TSMC는 수율이 90%가 넘어요. 100개 만들면 90개 이상이 정상 제품인 거죠. 삼성은 70% 정도예요. 이 차이가 수익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삼성은 테슬라랑 협력해서 수율을 올리려는 겁니다. 테슬라 자동화 기술을 배워서 TSMC를 따라잡겠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히토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중국 정부가 히토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히토류가 뭔지 아십니까? 이름은 흙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광물이에요.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이런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문제는 중국이 히토류의 6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만 생산하는 건 아니에요. 호주, 미국, 베트남에도 히토류 광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격 경쟁력이 좋아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너희가 우리한테 포토레지스트 안 주면 우리도 히토류 안 준다. 맞대응인 거죠. 히토류가 반도체에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MP라는 공정이 있어요. 반도체 표면을 연마하는 과정인데 세리아 슬러리라는 물질을 씁니다. 세리아가 뭐냐고요? 세륨이라는 히토류의 산화물이에요. 세리아는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다이아몬드만큼은 아니지만 금속이나 실리콘을 깎을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요. 반도체 표면을 매끈하게 만드는데 이만한 게 없거든요.
만약 중국이 세리아 수출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장비가 멈춥니다. 연말을 못하니까 반도체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히토리는 장비에도 들어갑니다. 반도체 장비는 초정밀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강력한 자석이 필요해요. 히토리로 만든 자석이 일반 자석보다 훨씬 강력하거든요. 예를 들어 포토 공정에 쓰이는 장비를 보세요. 레이저를 아주 정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여기에 히토류 자석이 들어갑니다. 에칭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데 자석이 필요한데 히토류 자석을 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막으면 장비를 못 돌리잖아요. 다만 히토류 카드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에도 히토류가 있거든요. 단지 중국이 싸게 팔아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뿐이에요.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호주나 미국이 생산을 늘릴 겁니다. 반면 포토레지스트는 광산에서 캐내는 게 아니라 기술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체하기가 훨씬 어려운 거죠. 결국 이 싸움에서 누가 유리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미국 진영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 경제라는 강점이 있거든요. 정부가 결정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한 분야에 쏟아부을 수 있어요. 실제로 65조 원을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은 압박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웨이를 보세요. 미국이 제재했을 때 모두가 화웨이가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화웨이는 자체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독자 칩 설계 능력을 키워서 살아남았습니다. 포토레지스트도 비슷한 패턴을 따를 수 있어요. 10년 정도 걸릴 수는 있지만 결국 중국이 레거시 공정에서는 완전 자립을 이루고 첨단 공정에서도 어느 정도 독자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둘로 나뉠 겁니다. 서방 진영은 최첨단 반도체에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지만 가격이 비싸요. 중국 진영은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한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게 되겠죠. 개발도상국들은 어디 걸 선택할까요? 아마 중국산을 고를 겁니다. 싸니까요. 선진국들은 서방산을 쓰겠죠. 성능이 좋으니까요.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전자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줄어들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거든요.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가전제품 같은 거요. 전기차 시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랑 제어칩의 주요 공급원이에요. 중국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전기차 가격이 오르거나 인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이 상황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못 채우는 물량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2025년 들어 크게 올랐어요. 연초에 6만 원대였는데 연말에는 7만 5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5% 넘게 오른 거죠. SK하이닉스는 더 대단합니다. 연초에 12만 원이었는데 한때 2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HBM 독점 효과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거죠. 다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들한테 보복할 수 있거든요. 중국은 삼성이랑 하이닉스의 최대 시장이에요. 만약 중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슈퍼사이클이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반도체 시장은 4년에서 5년 주기로 오르락내리락 해요. 경기가 좋으면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오르고 경기가 나쁘면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떨어지죠. 이게 일반적인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슈퍼사이클은 다릅니다.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과거 사례를 보면 2017년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슈퍼사이클이 왔었어요. 당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지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요가 폭발하니까 가격이 치솟았죠. 삼성전자를 보세요. 2017년 매출이 240조 원, 영업이익이 60조 원이었어요. 영업이익률이 25%가 넘었습니다. 제조업에서 이런 수치는 정말 드물어요. SK하이닉스는 더 대단했습니다. 매출 52조 원에 영업이익 28조 원,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었어요. 매출의 절반이
순이익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슈퍼사이클은 2년 반 만에 끝났어요. 2019년 들어 경기가 나빠지면서 수요가 급감했거든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0조 원에서 20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지금이 새로운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랑 다른 점이 있어요. 이번엔 두 가지 요인이 겹쳐 있거든요. 첫째, 순환적 사이클입니다. 데이터 센터 교체 주기가 돌아왔어요. 보통 서버는 4년에서 5년 쓰면 바꾸거든요. 2019년에 산 장비들을 2025년부터 교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구조적 사이클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예요.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GPU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GPU에는 HBM이 필수니까 HBM 수요도 따라서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과거 슈퍼사이클은 단품 D램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HBM까지 추가된 겁니다. 시장이 2배로 커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품 D램 가격이 2023년 5월에 1달러였는데 12월에는 5달러가 됐다고 했죠. 그런데 2025년 12월에는 8달러까지 올랐어요. 1년 반 만에 8배 오른 겁니다. HBM은 더 대단합니다. HBM 3.2가 개당 500달러인데 HBM4는 700달러래요. 그리고 수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HBM 시장 규모가 6조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20조 원이 넘을 거래요. 3년 만에 3배 이상 커지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이 64%니까 시장이 3배 커지면 SK 하이닉스 매출도 3배 커지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품 D램 쪽에서 삼성이 더 강하거든요. SK 하이닉스는 HBM에 집중하느라 단품 D램 생산을 줄였어요. 그 빈자리를 삼성이 차지한 겁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삼성전자가 단품 D램을 일부러 안 팔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격을 더 올리려고요. 삼성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분기 동안 재고를 쌓겠습니다. 팔 수 있는데 안 파는 거예요.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D램 가격이 더 올랐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삼성이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D램의 70%를 만들거든요. 둘이 합의하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공식적으로는 담합이 아니에요. 그냥 각자 판단해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거라고 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슈퍼사이클은 언제까지 갈까요? 전문가들은 최소한 2026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계속됩니다. 오픈 AI,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메타만 해도 2025년에 65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둘째, 기기 교체 주기가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세요. 요즘 폰에는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가요. 폰 자체에 인공지능이 탑재되는 거죠. 그러려면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예전 폰은 8GB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12GB, 16GB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PC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가 AI 기능을 추가하면서 메모리 요구사항이 올라갔어요. 구형 PC로는 새 기능을 못 쓰니까 바꿔야 하는 거죠. 셋째, 엣지 AI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엣지 AI가 뭐냐고요? 클라우드가 아니라 기기 자체에서 AI를 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를 보세요. 차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니까 차 안에 AI 칩이 들어가요. 이런 칩에도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것들도 AI 칩이 필요해요. 테슬라가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로봇 한 대에 메모리가 몇십 기가바이트씩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게 합쳐지면서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슈퍼사이클이 과거보다 훨씬 길고 강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삼성전자 실적 전망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25년 4분기 실적부터 볼까요? 삼성전자가 발표한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12조 원이었어요. 그중에 반도체가 7조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4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4분기 영업이익이 15조 원에서
18조 원 사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 더 좋아질까요? 연말에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보통 4분기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전자제품 판매가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 수요도 따라서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엑시노스 2600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삼성이 자체 개발한 AP 칩인데 갤럭시 S26에 들어갈 거예요. 만약 이게 잘 팔리면 파운드리 사업부도 흑자 전환할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뭐냐고요? 남의 설계도를 받아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사업이라고 했죠. 삼성 파운드리는 그동안 계속 적자였어요. 2025년 2분기에 2조 5천억 원 적자, 3분기에 1조 원 적자, 계속 돈을 잃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4분기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엑시노스 2600 물량이 들어오고 테슬라 칩도 만들기 시작하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요. 2025년 전망은 더 밝습니다. 1분기에 HBM3E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할 거예요. 삼성이 드디어 엔비디아 승인을 받았거든요. 늦긴 했지만 시장에 진입한 겁니다. 2분기부터는 HBM4 경쟁이 시작됩니다. SK 하이닉스랑 삼성이 동시에 양산에 들어가요. 여기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주가가 갈릴 겁니다. 만약 삼성이 HBM4에서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 주가가 폭등할 겁니다.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HBM 독점이라 프리미엄을 받고 있거든요. 삼성이 따라잡으면 그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양사 주가가 비슷해질 거예요. 반대로 삼성이 또 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 매물이 나올 겁니다. 투자자들이 또 실패했네 하면서 주식을 팔 거예요. 전문가들은 삼성이 이번에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준비가 됐거든요. B1C 공정을 쓰니까 칩 성능은 오히려 SK 하이닉스보다 좋아요. 문제였던 열 관리도 해결 방법을 찾았대요. 게다가 삼성은 파운드리 기술도 있습니다. HBM 아래쪽에 로직 다이라는 칩이 들어가는데 이걸 4나노 공정으로 만들 수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TSMC한테 맡겨야 하는데 삼성은 자체 제작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낮추고 성능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얼마까지 갈까요? 증권사들 목표가를 보면 보수적으로는 9만 원, 낙관적으로는 12만 원까지 봅니다. 9만 원이 되려면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와야 할까요? 대략 40조 원에서 50조 원 정도 나와야 합니다. 2025년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HBM이 본격적으로 팔리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숫자예요. 12만 원까지 가려면 더 대단한 실적이 필요합니다. 영업이익이 60조 원은 나와야 해요. 이건 2017년 슈퍼사이클 때 수준입니다. 2025년에는 어렵고 2026년 정도에 가능할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SK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2025년에 거의 2배 올랐거든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HBM2 가격이 $700라고 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면 마진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영업이익률이 60%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53%가 넘어요. 법으로 정한 상한선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외국인이 더 살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반대로 팔기 시작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율이 52% 정도입니다. SK 하이닉스보다 낮아요. 그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뭐가 일어날까요? 일본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될 겁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전면 금지를 선언하지는 않겠지만 물량을 계속 줄일 거예요. 중국 기업들은 재고가 떨어지면서 가동률이 더 낮아질 겁니다. 중국 반도체 회사들의 파산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미 168개가 무너졌는데 2025년에는 200개를 넘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버티기 힘들거든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호황을 누릴 겁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고 2025년 1분기에는 더 좋아질 거예요. 주가도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메모리 가격도 계속 오를 겁니다. 디램이 개당 $10를 넘을 수 있어요. 낸드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오르면 PC나 스마트폰 값도 따라 오를 겁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게 되는 거죠. 중기적으로 2년에서 3년 사이를 보면 어떨까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국산화에 성공하기 시작할 겁니다. 레거시 공정, 즉 구형 반도체 분야에서는 일본 없이도 돌아갈 수 있게 돼요. 우한 타이주웨이 같은 회사들이
KRF급 포토레지스트를 양산할 겁니다. 하지만 첨단 공정은 여전히 어려워요. ARF나 EUV급 포토레지스트는 최소 5년은 더 걸릴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중국은 첨단 반도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 이원화될 겁니다. 서방 진영은 첨단 공정에 집중하고 중국 진영은 레거시 공정에 집중하는 거죠. 두 시장이 점점 분리되는 겁니다.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양쪽 다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첨단 공정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레거시 공정도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어요. 중국이 자립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제품을 안 사게 되겠죠.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 시장이에요. 이 시장을 잃으면 타격이 큽니다. 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 후를 보면 어떨까요?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겁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자율주행의 핵심이에요. 이 기술을 장악하는 나라가 21세기 패권을 주게 됩니다. 미국은 설계 능력에서 여전히 최강일 거예요.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 이런 회사들이 첨단 칩을 설계하거든요. 하지만 제조는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대만 TSMC는 제조 분야에서 독보적일 겁니다. 2나노, 3나노 공정에서는 TSMC를 따라잡기 어려워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데 이 돈으로 계속 기술 개발에 투자하거든요.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메모리에서 절대 강자일 겁니다. D램과 낸드 시장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따라올 회사가 없어요. HBM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아무리 투자해도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잡기는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독자 생태계를 구축할 거예요. 서방 기술 없이도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가 완전히 둘로 나뉩니다. 미국 중심의 진영과 중국 중심의 진영, 각자 다른 기술 표준을 사용하고 다른 공급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은 엄청납니다. 첫째, 제품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요. 지금은 중국산 저가 제품부터 미국산 고가 제품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둘 중 하나만 살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호환이 안 되니까요. 둘째, 가격이 오를 겁니다. 경쟁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특히 첨단 제품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아이폰이나 고급 노트북 같은 거요. 셋째, 혁신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협력해서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이제는 각자 따로 개발해야 하거든요. 중국 투자가 늘어나고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넷째, 안보 문제가 생깁니다. 반도체는 국방 무기에도 들어가요. 미사일, 전투기, 탱크 이런 데 다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만약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 무기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각 나라가 반도체를 전략 자산으로 보호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필요한 전자제품이 있으면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를 거거든요. 특히 중국산 제품은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중국산 전기차는 가격이 싸지만 AS나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테슬라 같은 서방 브랜드는 가격이 비싸지만 안정적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HBM 승인 여부가 핵심이에요. 승인받으면 주가가 크게 오를 거고 또 실패하면 실망 매물이 나올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올라서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다만 HBM4가 독점 공급되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럼 주가도 더 오를 수 있죠. 소재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만 합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포토레지스트 회사, 솔브레인 같은 슬러리 회사, 이런 회사들이 중국 수요를 대체하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장비 기업도 좋습니다.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패스 이런 회사들이 국산 장비를 만드는데 정부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리스크를 항상 고려하셔야 해요. 중국이 보복할 수 있고 미국이 추가 제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학적 변수가 크니까 분산 투자가 중요해요. 젊은 세대, 특히 취업 준비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10년 이상 호황이 예상됩니다. 특히 소재, 장비,
공정 엔지니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이 진입하기 좋은 시기예요. 반도체는 화학, 물리, 재료공학, 전기전자가 다 섞여 있는 분야거든요. 어느 한 분야만 잘해도 진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화학 전공이면 포토레지스트나 슬러리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물리 전공이면 공정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봉도 좋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신입 엔지니어 연봉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경력이 쌓이면 억 단위로 올라가죠. 스톡 옵션까지 받으면 더 많아요. 무엇보다 보람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현대 문명의 기반이거든요. 여러분이 만든 칩이 전 세계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자율주행차에 들어가고,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요. 세상을 바꾸는 일에 참여하는 거죠. 정부나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소구장 국산화를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2019년 일본 규제 때 5조 원 투자했는데 그걸로 부족해요. 최소한 20조 원은 더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슬러리, 전구체 같은 핵심 소재에 집중해야 해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소용없거든요. 교육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육은 암기 위주예요. 그런데 반도체는 창의력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독일이나 일본처럼 장인 정신을 존중하는 문화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연구개발은 좋아하는데 생산 현장이나 유지 보수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는 현장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TSMC가 삼성보다 수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현장 관리예요. TSMC는 장비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고 작은 문제도 즉시 해결합니다. 삼성도 기술력은 있는데 현장 관리에서 밀리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면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생산직 엔지니어의 대우를 개선하고 현장 전문가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체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중국에 포토레지스트 공급을 줄이면서 아시아 반도체 판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기적으로 큰 파격을 받고 있어요.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기업들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5년에서 10년 후에는 레거시 공정에서 완전 자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첨단 공정은 더 오래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따라잡을 거예요. 한국은 이 상황에서 최대 수혜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기업들이 못 채우는 물량을 가져가고 있어요.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실적도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죠. 다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을 잃을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국이 자립하면 한국 제품을 안 사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기술 우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중국이 따라오기 전에 더 앞서가야 하는 거죠. 세계는 서방 진영과 중국 진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기술 표준을 만들고 다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 분열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될 겁니다. 소비자로서, 투자자로서, 취업 준비생으로서, 사업가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고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고 성장 가능한 분야로 진로를 정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세요. 이 모든 변화의 근본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을 가진 자가 미래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반도체는 그 기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50년 후 사람들이 돌아보면 2023년부터 2025년이 반도체 전쟁의 시작점이었다고 말할 겁니다. 일본과 중국의 충돌, 한국의 부상, TSMC의 독주, 미국의 견제, 이 모든 게 얽히고 설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겁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가진 쪽이 이기고 그렇지 못한 쪽은 뒤처질 겁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장악했어요. 이 위치를 지키고 더 강화해야 합니다. 다만 안심하면 안 됩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경쟁자들도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의 우위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일본도 과거에는 반도체 강국이었어요. 1980년대에 세계 시장의 50%를 차지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메모리 분야에서는 완전히 밀렸어요. 대신 소재와 장비로 전환해서
살아남았죠. 한국도 언젠가는 비슷한 선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에서 밀리면 다른 분야로 전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AI 칩 이런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키워야 해요. 메모리만 잘해서는 부족합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메모리 시장이 언젠가 포화되거나 중국한테 잠식당할 수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다른 사업을 키우는 거죠. 테슬라 칩을 따낸 것도 그런 노력의 결실입니다. 비록 단가는 낮지만 TSMC 고객을 빼앗아왔다는 상징성이 있어요. 이런 성공 사례가 쌓이면 다른 고객들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HBM도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한테 시장을 내줬다가 이제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삼성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SK 하이닉스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HBM 독점으로 좋지만 삼성이 따라오면 경쟁이 시작돼요. 가격이 떨어지고 마진이 줄어들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차세대 기술을 개발해야 해요. 결국 이 산업은 끊임없이 앞서가야 살아남는 곳입니다.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렵고 한번 앞서가도 방심하면 추월당해요. 그래서 혁신이 중요합니다.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실리콘이 아닌 다른 물질로 반도체를 만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갈륨 나이트라이드, 실리콘 카바이드 이런 신소재 반도체는 실리콘보다 성능이 좋거든요. 전자 컴퓨터용 칩도 개발되고 있어요. 기존 반도체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거죠. 이런 분야에서 선도하면 차세대 패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신기술에도 투자해야 하는 이유예요.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만 잘해서는 20년 후를 보장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일 겁니다.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규제로 시작된 이 사건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에요. 중국은 타격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자립을 추구할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중간에서 양쪽 다 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기술력도 있고 생산 능력도 있고 시장 접근성도 있습니다. 이 장점을 잘 활용해야 해요. 미국과 일본은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규제를 강화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겠죠. 세계는 점점 더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분열이 심화되면 모두에게 손해예요. 가격은 오르고 혁신은 느려지고 선택의 폭은 줄어듭니다. 이상적으로는 협력하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협력은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분열된 세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정보를 모으고 전략을 세우고 행동하세요. 반도체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될 거예요. 이 긴 여정에서 승자가 되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집에 있는 컴퓨터,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 이 모든 것이 반도체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운명이 지금 이 순간 결정되고 있어요. 앞으로 1년, 여러분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오를 겁니다. 특히 중저가 모델이 타격을 받을 거예요. 중국산 부품을 쓰는 제품들이 공급 부족을 겪으면서 가격이 오르거나 단종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려던 폰이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아요.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제조사들이 원가 상승을 견디다가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겁니다. 내년 신모델은 올해 모델보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비싸질 수 있어요. 전기차는 더 심각합니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와 제어칩의 주요 공급원이에요. 공급 차질이 생기면 납품이 지연되거나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보조금도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까지 오르면 부담이 커지겠죠. 가전제품도 영향을 받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제품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특히 스마트 가전은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해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 필요한 제품은 지금 사세요. 6개월 후에는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 브랜드 제품은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재고가 있을 때 구매하는 게 현명합니다. 투자를 고려 중이라면
한국 반도체 주식을 눈여겨보세요. 삼성전자는 HBM 승인 여부가 관건입니다. 2025년 1분기에 결과가 나올 텐데 성공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거예요. 실패하면 단기 조정이 올 수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올라서 고점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HBM 슈퍼사이클이 계속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요. 단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소재 기업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동진 세미케임, 솔브레인, 원익 IPS 이런 회사들이 일본 소재를 대체하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정부 지원도 받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유망합니다. 다만 모든 걸 한 바구니에 담지는 마세요.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반도체만 담지 말고 다른 산업도 섞으세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니까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특히 이공계 학생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엔지니어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에요. 연봉도 높고 고용도 안정적이고 미래도 밝습니다. 화학, 물리, 재료, 전기전자 어느 전공이든 반도체 산업에 진입할 수 있어요. 특히 공정 엔지니어가 부족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제조 공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은 현장 경험이 중요해서 경력이 쌓일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소재 개발자도 수요가 많아요. 포토레지스트, 슬러리, 전구체 이런 소재를 개발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화학 전공자에게 특히 좋은 기회예요. 장비 엔지니어도 유망합니다. 반도체 장비를 설계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이에요. 기계, 전기, 소프트웨어 지식이 다 필요해서 종합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연봉은 어느 정도일까요? 삼성전자 신입 엔지니어 기준으로 연봉 5,500만 원 정도 시작합니다. 3년 차가 되면 7천만 원, 5년 차면 1억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어요. 스톡 옵션이나 성과급을 포함하면 더 많고요. 무엇보다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칩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스마트폰, 자동차, 의료기기 모든 곳에 여러분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조언 드리겠습니다. 중국 공급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면 지금 다변화를 시작하세요. 베트남, 인도, 동유럽 대체 공급처를 확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재고 관리 전략도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는 재고를 최소화하는 게 효율적이었어요. Just in time 방식이죠. 하지만 지금은 공급망이 불안정해서 재고를 어느 정도 확보해 두는 게 현명합니다. 가격 인상을 고려하세요. 원가가 오르는데 소비자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경쟁사들도 다 올리고 있으니까 적절한 시점에 가격을 조정하세요. 장기 계약을 활용하세요. 핵심 부품은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어서 가격과 물량을 고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비용이 들더라도 미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 폐과, 국가 안보, 미래 경쟁력이 모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겁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한 사람은 기회를 잡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도태될 거예요. 한국은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혁신하고 투자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서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현명하게 소비하고 똑똑하게 투자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세요.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되고 방치하는 자에게는 위기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지금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준비하세요. 행동하세요. 그리고 성공하세요. 반도체 전쟁의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